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 경제 오정근입니다. 제가 지난 요 앞에 그 방송에서 미국의 통화 정책,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주가라든지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세를 결정하는 데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인제 주가별로 뭐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혹은 뭐 이더리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그 나름대로의 또 그 특성들이 외생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큰 추세의 변곡점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중앙은행, 세계 경제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통화 정책이 주가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 중요한 변수이고, 또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마는 경기 변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기나 금리, 주주, 이게 주가인데 잘못되었군요. 주가. 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걸 인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와 경기 동향,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그다음에 그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 부동산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그 하나의 일관된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인제 과거에도 이런 강의를 좀 하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기본이 되는 항상 쪼끔 더 먼저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쪼끔 더 먼저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부를 쪼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고,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움직이는 변수가 경기 동향이기 때문에 고런 것을 인제 하나의 그 연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이 혹시 도움이 되면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은 계속 제가 방송할 때마다 업로드되어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제 금리와 주가를 보면 미국에서 인제 요건 제가 인제 한국의 경우를 지금 예를 들어 놓은 건데요. 한국의 경우에 보면 저 2000년 이후를 봤습니다. 2000년 보면 요것이 인제 빨간 것이 콜 금리입니다. 중앙은행, 한국은행은 인제 콜 금리가 정책 변수는 아니고, 정책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입니다마는, 기준금리가 가장 먼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금리가 바로 콜 금리입니다. 이거는 무담보 콜 금리를 제가 해 놓은 건데요. 콜 금리가 이렇게 변동을 쭉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0.5% 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이 움직이면은 바로 주가가 변동이 되죠. 왜냐하면 콜 금리가 금융시장에서 가장 초단기 금리거든요.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자산시장이 주식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변동되면은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금리가 0.5%로 하락을 하면은 바로 주가가 급등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우리 금리를 올렸습니다. 지난번에 금리가 경기가 좀 좋아진다고 올렸더니, 코로나 이전이죠. 올리면은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계속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을 계속 보여 왔습니다. 여기도 뭐 여전히 금리를 내리면 주가가 계속 올라갔고요. 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인제 금리가 주식시장에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어 요건 뭐 2008 년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인제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왔습니다. 요쪽을 보면 요쪽 금리는 이쪽 축인데요. 금리를 거의 콜 금리가 한 5%에 대해서 3% 까지 떨어지니까 반대로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실적이 좋아서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고 금리를 내리면은 움직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나 금리의 동향을 면밀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가가 가장 먼저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반응을 하고 그다음엔 부동산이 반응을 합니다. 여기에 인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인제 부동산은 워낙 외생 변수가 많습니다. 공급 정책이라든지 라든지 규제 정책이라든지 세금 정책.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금리 정책이 외생 변수 3 개입니다. 하나는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공급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규제가 많은 데거든요. 뭐 재건축을 규제한다, 재개발을 규제한다 뭐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세금을 많이 푸고 그 외에도 금융도 요즘 한국에서는 금융까지 규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인제 외생 변수라고 해서 그 외생 변수라고 해서 금리나 주가 외에 인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제 금리가 변하면 주가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부동산이 움직여요. 부동산은 쪼끔 시간이 걸리는 자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가 올라가서 주가가 이렇게 인제 요것이 빨간 게 주가죠.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명박 노무현 때는 특히 인제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공급 정책 공급을 규제하고 또 많은 규제를 도입하고 세금을 올리고 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집값이 많이 오릅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주시장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주가가 여기 빨간 게 주가거든요. 코스피가 하락할 때 더 급등했죠. 물론 여기도 인제 공급을 규제해서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최근에는 뭐 아예 공급이 안 되는 패닉 상태에 빠지니까 돈이 많이 풀려서 주가도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는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박근혜 후반기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오히려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근혜 후반기에는 이것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도 여전히 어 가장 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요런 외생 변수가 있는데 외생 변수를 고려하고 나면은 이것이 주가가 빠질 때 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주가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인제 무슨 얘기냐면 인제 항상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먼저 바뀌면은 가장 빨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인제 금융시장에 다 하면은 그다음에 주식시장에 몰렸던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주가가 좀 인제 시원찮다.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부동산 시장은 특별히 정부가 워낙 많이 개입하는 분야라서 외생 변수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럼 금리는 뭘 보고 결정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경기를 보고 결정하는 거죠. 여기 빨간 것이 인제 금리고 요것이 인제 경기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기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경기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입니다. 요보다 쪼끔 더 먼저 보는 것은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변동되나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기가 추락을 합니다. 추락하면 한국은행 금리를 내려야죠. 뭐 어쩝니까? 경기를 내려야죠. 경기가 많이 좋아집니다. 너무 좋아진다. 그럼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진정시켜야죠. 중앙은행의 정책은 소위 거시 안정화 정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흔히들 매크로 이코노믹 스테빌라이제이션 팔리시라고 그러죠. 제가 한국에서는 보통 이제 거시경제를 배울 때 거시경제학 그러는데 쪼끔 더 대학 운영도 가면은 아예 그냥 책 이름 자체가 스테빌라이제이션 팔리시라는 안정화 정책이라는 얘기죠.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서 인플레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인제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진정시키고 경기가 너무 추락하면은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시켜서 경기가 과열도 아니고 침체도 아닌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거. 그것이 중앙은행의 정책이에요. 그걸 오래 잘 유지하면은 그걸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데는 가끔 그런 게 보입니다만 한국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인제 경기가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경기가 급락을 하니까 여기도 금리도 급락을 합니다. 경기가 올라가니까 금리도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기가 여기도 올라가면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추락하니까 금리를 내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근데 한국은행의 제가 정책을 지금 그림을 잘 보니까 한 가지 좀 한국은행이 쪼금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다 싶어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은
한 6 개월 정도 지나서 경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우리가 파급시차라고 그러는데 통화정책을 하고 나면 인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먼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벽 바꾸고 나면 콜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단기금리 시장, 초단기 시장, 그다음에 인제 단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인제 중장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또는 소비자가 돈을 빌리는데 영향을 미치게 돼서 투자와 소비를 소비까지 인제 파급 효과가 미치는 데는 한 적어도 한 6 개월 정도는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걸 파급시차라고 그러죠. 뭐 저도 한국은행에 옛날에 근무할 때는 그런 파급시차 연구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한 6 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이 까지 걸리긴 하는데 대체로 한 6 개월 정도 봅니다. 근데 그래서 통화정책은 항상 경기보다 먼저 움직이게 돼요.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거의 동행하고 있어요. 경기가 떨어지니까 금리도 그때 급락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경기가 하니까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너무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리고 있죠. 이게 거의 동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런 경우는 경기가 올라가는데 좀 있다가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급시차가 고려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데도 경기가 떨어지니까 뒤늦게서 금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통화정책이 오히려 잘못하면은 그 시차가 너무 없어지면은 경기를 떨어진다고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은 이미 그때는 벌써 금리를 내려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경우도 있어요. 경기가 이미 떨어졌다가 반등을 할 때 금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더 인제 과열된다든지 또 너무 경기가 올라가기 전에 금리를 올려 가지고 경기를 과열을 방지해야 되는데 한참 늦게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가 너무 과열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요번에 2007년 같은 경우에도 2007년 8년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우리가 금리를 계속 올려왔습니다. 이게 인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은행이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2009 년도에 2008년 9월 15 일에 리만이 파산되었거든요. 리만이 파산됐는데 사실 2007 년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와서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흔들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경기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그러니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2007 년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은행만 금리를 올리다가 2008년 9월 15일 리만이 파산하기 한 달 전 8월 달에도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확하게 국내외 경제 동향을 분석해서 예측해서 사전적으로 파급시차까지 고려해서 사전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 중앙은행 같은 데는 굉장히 우수한 이코노미스트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장 우수한 이코노미스트들이 포진하고 있어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 연준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이코노미스트 그러면 전부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아니면 이코노미스트 아예 뽑지는 않습니다. 정말 굉장히 그것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아침에 다시 한번 보니까 이 한국은행 통화 정책이 약간 후행도 하기도 하고 동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파급수차까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를 보면서 금리 정책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요거 제가 좀 짧게 한번 시기가 너무 길어서 혼란스러운 것 같아 가지고 2008 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어서 제가 좀 짧게 2010년 이후만 보면은 역실이 나타납니다. 이 경기가 어 금리가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고요. 여기도 경기가 추락하니까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사실 여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07년 문재인 정부 2007년 5월 달에 집권했거든요. 그 경기 추락합니다. 너무 많이 추락했습니다. 요 사실은 경기 종합지수에 통계 개편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통계 개편을 하면서 경기가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개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경기가 추락을 좀 덜 추락하도록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모습은 사실은 제가 국외를 보면 이게 엄청 더 추락을 했을 겁니다 아마. 국외 개편적인 계기를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뭐 경기가 추락을 하게 요런 게 큰 의미가 적다 그런 얘기예요. 경기가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적으로 경기가 추락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가장 바람직하게는 한 6개월 전에 금리를 움직여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에. 그렇지만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워낙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요걸 좀 더 종합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제 경기, 제가 이제 한꺼번에 한 테이블에 넣느라고 좀 복잡한데요. 요게 경기죠. 경기를 움직이면 경기가 올라가면은 여기 밑에가 콜 금리입니다.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떨어지면은 금리를 내리고 요런 현상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완전히 제로 0.5 수준까지 요쪽에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이제 보기가 힘들어서 한 테이블에 넣느라고 콜 금리 곱하기 10을 했거든요. 콜 금리 곱하기 10 했으니까 이게 0.5까지 떨어졌는데 떨어져 있는 상황. 여기는 이제 10 했으니까 5%까지 여기는 스케일로 5로 떨어졌네요. 자,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뭐가 움직이느냐? 바로 코스피가 움직입니다. 여기도 코스피가 급등하죠. 여기도 금리를 내리니까 코스피가 움직이고요. 여기도 금리를 내리니까 코스피가 움직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가 움직입니까? 그다음에 부동산이 움직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어느 정도 올랐다 하면 부동산이 움직입니다. 코스피가 어느 정도 올랐다 그러면 부동산이 움직이는데 여기서는 공급이 많았어요. 이명박 정부 때 여러 주택을 행복주택이다 뭐다 워낙 많이 공급해서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공급을 오히려 줄이기 때문에 더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가도 떨어졌고요. 떨어지면서 집값이 또 올라가고 최근에는 양적 완화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면서 집값도 공급 부족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가 먼저 움직이면 그걸 동향을 봐서 금리를 결정하고 그 금리는 바로 즉각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좀 시차를 두고 인제 주식에 갔던 자금들이 빠져서 나오면서 부동산이 움직인다. 요런 메커니즘이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외생 변수가 여기에 외생 변수가 우리는 항상 고려를 해야 됩니다. 경기 같은 게 인제 그냥 경기 사이클 뭐 보통 수출, 투자, 소비를 움직이지만 그 외에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 같은 게 온다든지 주가 같은 것에 인제 그 외에도 양적 완화를 한다든지 또 직접 투자금 요즘 같은 동학 개입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제도를 변화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것도 공급 규제나 금융 규제나 세금 중과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외생 변수를 작용한다는 거 고것도 같이 인제 어 봐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큰 이런 흐름 경기 변동을 보면 경기 변동에 따라서 대응하느라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움직이고 그 금리는 다시 여기도 하나의 외생 변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움직이는데 여기도 외생 변수가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문제. 국채 금리가 너무 상승하면 중앙은행이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중앙은행이 채권 시장에 개입해서 국채 금리를 사들이는 그것도 하나의 외생 변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이주열 총재가 밝혔지만은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직접 중앙은행에 인수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통화정책의 독립성 차원에서 그건 안 되고요. 만약 중앙은행이 직접 채권을 인수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정부는 마음 놓고 그냥 채권을 발행해서 재정을 펑펑 쓰는 그런 정책이 돼서 제가 앞서 인제 방송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1923년 독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베네수엘라의 2018년 19년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짐바브웨다 헝가리다 여러 군데에서도 그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 정부의 재정을 뒷받침하느라고 돈을 발행해서 그런 문제를 유발시킨 적이 있습니다. 주가도 인제 이런 뭐 여러 가지 외생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보시면서 이런 외생 변수까지 정부가 발표한 외생 변수를 고려해서 보면은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비트코인 요즘 암호화폐 이건 이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어 자산 시장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검토할 때는 이제 이런 제일 처음에 먼저 하는 게 이런 거시적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거시적 분석을 하고 그 거시적 분석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를 감을 잡고 그다음에 미시적 분석으로 들어가서 어느 업종이 좋은가 이런 걸 보고 어느 업종 중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좋은가 이런 식으로 인제 들어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들어가는데 고런 걸 제가 차차 한번 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기본적으로 제 뒤에 있는 그 배경이
그 앙코르와트 제가 몇 년 전에 그 세미나 때 방문했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 마침 거기서 또 세미나를 했어요. 가끔 보면 그 학자들이 세미나를 굉장히 그 좋은 데서 하기도 합니다. 찍어 앙코르와트 사진인데 아침에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라고 일부러 사진을 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가 경기가 인제 동향을 보는 것은 이런 아까 보신 것처럼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걸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그거보다 쪼끔 더 먼저 보려면은 선행지수를 보는 게 필요하고 또는 선행지수 관련된 여러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는데 종합적으로는 종합지수, 경기 종합지수,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바로 지금 경기를 알 수가 있다. 그에 따라서 통화정치가 움직이고 통화정치가 움직이면은 주식시장이 변동하고 주식시장이 좀 변동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좀 시차를 두면서 부동산 시장도 변동한다. 요런 시퀀스를 알고 계시면은 거시적 분석에서는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